그날 밤 47번집 수리 소리 때문에 온 동네가 떠들썩했다. 얼굴이 빨개진 40대 남성이 낡은 여행 가방을 보도로 끌고 나가며 계속 목소리를 높였다. 그 뒤에는 백발의 노인이 등을 구부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다는 듯 문틀에 붙들고 악수를 하고 있었다. 아빠, 여기서 나가세요. 난 아빠가 너무 지겨워요. 난 아빠의 베이비시터가 아니거든요. 그 말이 조용한 밤에 울려 퍼져 양쪽 이웃을 숨죽이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트라우마를 너무 많이 겪은 듯 흐릿했지만 여전히 말없는 고통으로 빛났다. 그는 울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남은 품위를 지키려는 듯 입술을 오므리고 여행 가방 끈을 손에 꼭 쥐었다. 문은 작별 인사도 후회하는 표정도 없이 그의 뒤에서 쾅 닫혔다. 70세 아버지는 아들을 좋은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어린 시절 건물을 짓던 곳인 친아들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 노인이 지난 몇 달 동안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았지만 온갖 일로 불평을 자주 한다는 것만 알고 있다. 그는 혼란스러워하고 물건을 부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얽히게 됩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설거지를 돕고 마당을 청소하고 노후를 속죄하려는 듯 손자들을 안아올 뿐이었다. 하지만 그 집에서는 약한 척하는 것이 죄인 것 같았고 그날 밤 그 죄는 차가운 보도 위에 백야로 갚아졌다. 모든 아버지는 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이 자기 아들에 의해 무너지면 소리는 나지 않고 마음속에 잔잔하게 흔들릴 뿐 어떤 소리보다 아픈 메아리를 남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노인이 조용히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장면이 아니라 아들이 문을 닫고 식탁으로 돌아와 마치 아무도 떠난 적이 없는 듯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계속하는 순간이다. 그 이야기는 하루도 안 되어 동네 전체로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 불효자라고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노인이 무슨 잘못을 한 게 틀림없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저었다. 불과 사흘 만에 그 아버지가 아들의 문 앞에 다시 나타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머물기를 청한 것이 아니라 온 동네를 어리둥절하게 만들 무언가를 가져오러 온 것입니다. 이야기 속 아버지 김복 씨는 한때 종로구 옛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아내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모두가 존경하는 온화한 성품 때문이다. 그는 평생 동안 목공 직업에 종사했습니다. 그의 아들과 아내가 살고 있는 3층 집은 그가 수십 년에 걸쳐 모든 문, 모든 캐비닛, 모든 곳의 작은 프로젝트에서 모은 동전을 공들여 만든 결과입니다. 김복 씨는 과거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살았으나 어려운 형편으로 막내 아들을 시골에 있는 친척들에게 보내 양육하게 됐다. 그는 장남 김준만 키웠고 나중에 그를 집에서 쫓아냈다. 김준은 공부도 잘하는 똑똑한 아이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화끈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는 김복 씨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무뚝뚝한 태도를 자주 보인다. 나이가 들수록 그는 더 오만해지고 접근하기 어려워진다. 김복 씨의 할머니가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모든 음식을 챙기고 공부를 해왔다. 김준은 대학에 진학해도 아들이 친구들에게 뒤처지는 게 싫어 등록금을 여기저기서 빌려야 했다. 한 번은 직장에서 사고를 당해 손가락 대부분이 절단되었습니다. 경기는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일주일만 쉬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이웃들이 왜 집에 머물지 않고 요양하느냐고 묻자 그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 하숙집 비용도 못 될 것이라며 웃기만 했다.
김준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김준의 아내는 직장인으로 깔끔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 소녀는 처음부터 김복 씨가 자기와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낡고 지저분하고 유행에 뒤떨어지는 것들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복 씨는 부엌 옆 구석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매달 300만 달러가 넘는 연금을 받고 자신의 물건을 구입하며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손자를 데리러 오는 것을 돕고 야채를 따고 집을 청소하고 물건을 운반합니다. 자식과 손주들이 따뜻하고 편안하기만 하면 그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거실에 놓여 있던 김준 아내의 크리스탈 꽃병을 실수로 깨뜨렸다. 결혼 기념일 선물입니다. 그는 진심이 아니었고, 그냥 뒤로 걸어가다가 테이블 다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꽃병은 산산조각이 나고 집안의 공기도 산산조각이 났다. 그날부터 김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음엔 아빠, 다시는 거실에 가지 마세요라고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김준의 아내는 눈에 띄게 화가 났다. 그날부터 암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집에 계시니 아이들이 감히 놀지도 못합니다. 계속 보조금 기간처럼 살면 누가 참겠습니까? 노인들은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김복 씨는 조용히 움츠러들었다. 식사 시간이면 감히 TV를 켜지도 못한 채 TV 뒤에서 밥을 먹었고 자신의 존재가 두려운 듯 살금살금 발을 디뎠다. 한 번은 두통이 생겨 오후까지 의식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2학년 손자가 집에 와서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김준은 이를 보고 화를 내며 몸이 안 좋으면 집에 가서 쉬어도 되는데 내가 계속 지켜볼 수는 없다고 소리쳤다. 그는 한마디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알아볼게요. 그러나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향에서는 아내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낡은 집을 팔았다. 그의 남동생은 세상을 떠났고 그의 형수는 낯선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 없었다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밤이 찾아왔다. 그가 실수로 생선조림 냄비를 난로 위에 태웠을 때 연기가 피어오르고 화재 경보기가 울렸다. 며느리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김준은 얼굴을 붉힌 채 묻지도 조사도 하지 않고 소리만 지르고 불평만 하며 다락방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낡은 여행 가방과 빛바랜 바람막이 재킷을 들고 집 밖으로 쫓겨나는 늙은 아버지의 모습도 있다. 수십 킬로미터를 학교에 업고 다녔던 할아버지의 아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그런 짓을 하게 되리라고는 동네 사람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사흘 뒤 김복 씨가 그 집으로 돌아왔다. 머물 곳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고 생각했던 친척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에 서명하기 위해 방금 병원에 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아들에게 충격을 줄 것입니다. 김복 씨가 돌아온 날은 모두가 몰랐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멀리서 2층 발코니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자는 매일 오후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종종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병원에서 보낸 신청서와 확인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말, 안타깝습니다. 찾으셨던 분은 아직 살아계시는데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분은 과거 김복 씨가 고향으로 보낸 막내 아들 김준의 동생 김준입니다.
그러다가 사건으로 소식이 없어졌습니다. 최근에야 자선단체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아들이 중병에 걸려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큰아들 김준은 자신에게 남동생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김준도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 어머니와 아이들을 버렸다고 생각해서 평생 상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복 씨는 말을 하면 할수록 아들에게 상처가 될 것을 알기에 차마 설명을 하지 못하며 묵묵히 참으며 첫째 아들의 차가운 표정을 묵묵히 참았다. 이제 김준의 남동생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김복 씨는 두 형제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마지막 일을 해주고 싶어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웃들은 김복 씨가 집에서 쫓겨난 뒤 김준네 집에 이상한 불운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서로 수군거렸다. 먼저 김준이 방금 구입한 차가 주차장에 충돌하여 심하게 파손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준의 아내는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징후를 발견했다. 천성적으로 기민한 내 손자는 갑자기 깜짝 놀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둠을 두려워했습니다. 김준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짜증을 잘 내고 업무 효율이 떨어져 회사에서 주의를 줍니다. 식사하는 동안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분위기는 얼어붙은 것 같았다. 사람들은 가족이 부모를 쫓아내고 조부모가 마음이 편치 않다면 어떻게 행운이 머무를 수 있겠는가? 김준은 그런 말을 믿지 않았는데 갑자기 일이 일어나자 자신도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아버지의 물건을 버리려고 창고에 있던 낡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이사온 이후 매달 지출한 금액이 적힌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지난해 아이 등록금이 없어진 종이에는 나빠가 선불이라는 손편지가 적혀 있었다. 오래된 사진에는 김준이 책상에서 자고 있고 김복 씨는 옆에 앉아 손전등을 들고 방을 밝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김준은 손을 떨며 자리에 앉아 페이지를 한 페이지씩 펼쳤다. 깔끔하게 쓰여진 한 줄, 세심하게 기록된 숫자 하나하나는 그가 귀찮게 여겼던 아버지가 이 집에 더 이상 자리를 잡지 못할 때까지 몰래 곁에 있었다는 증거이다. 그날 밤 김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차를 몰고 여기저기에 물었지만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골목에서 복권을 파는 노부인만이 더제 아침 그 사람이 병원에 서서 매우 불쌍한 표정을 짓고 몸을 굽힌 채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김준은 단서를 따라가며 노숙자들을 치료하는 특별병실을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뾰족한 머리의 자신과 묘하게 닮은 얼굴을 가진 마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그의 남동생이었습니다. 김복 씨는 눈을 붉힌 채 방구석에 앉아 막내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김준 씨가 들어오자 김복 씨는 쳐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에게 온전한 어린 시절을 선사하지 못해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더 상처를 줄까봐 감히 말하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김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평생 동안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이 강해야 하고 주류가 되어야 하며 요구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김준은 집에 오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와 형제와 함께 처음으로 우리 셋이 모두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주는 병원 침대 옆에 앉아 30년 넘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동생의 초췌한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김복 씨는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막내 아들의 슬픈 손을 끊임없이 어루만지고 있었다. 방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고 새롭게 재발견된 그러나 용감한 사랑의 결속의 연약한 숨소리처럼 잔잔한 환풍기 소리만이 들렸다. 의사가 들어와 김복 씨를 바라보다가 김준을 돌아보며 깨어날까 두려워하는 듯한 목소리는 가벼웠다. 앞으로 며칠 안에 살지 못할 수도 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빨리 말하라. 김준은 고개를 돌려 김복 씨를 바라보았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인간, 고통과 피로, 희생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 더 이상 자신에게 부여했던 짐이 아닌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단지 아버지가 난로를 끄는 것을 잊었다는 이유로, 슬리퍼를 지저분하게 방치했다는 이유로, 물을 쏟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고 눈살을 찌푸렸던 때를 기억합니다. 모두 아주 작은 실수였지만 그때마다 그는 마치 아버지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피곤하냐고 묻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 앉아 밥을 먹은 적도 단 한 번도 없었다. 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다. 그는 숨을 쉬어야 하고 진정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고 아내가 전화했다. 어제부터 어디 계셨나요? 아빠는 돌아오셨나요? 김지호는 할아버지를 찾으며 계속 울고 있어요. 이웃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너무 피곤해요. 김주는 눈이 빨개진 채 전화기를 꽉 잡았다. 그는 갑자기 사람들이 여전히 성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죽기 직전에만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와 김복 씨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빠, 그날 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더라면 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김복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나를 비난하는 눈으로 볼 때마다 겁이 납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당신이 나를 여전히 나쁜 아버지로 보실까 두렵습니다. 김주는 고개를 숙였다. 이해했다. 정말로 이해했다. 그날 김주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예고도 없이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왔다. 택시가 문 앞에 멈추자 이웃들은 다시 소란을 피웠다. 김준의 아내는 병원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려오는 김복 씨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다. 왜 아버지를 집에 데려왔습니까? 문제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김준은 말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다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리워요.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를 보자 눈이 반짝반짝 빛나며 달려가 김복 씨를 꽉 껴안았고 김복 씨는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김주는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아내를 바라보며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나를 키우고 이 집을 짓고 아이들 학비를 대주고 이 가족을 조금씩 묵묵히 돌봐준 아버지다. 아버지를 그렇게 오랜 세월을 엑스트라처럼 살게 한 것은 잘못이었다. 오늘부터 아버지는 책임 때문이 아니라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하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김준의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다. 반대하면서도 반대하지 않았다. 김복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수년간의 침묵 생활 끝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야기는 끝난 것 같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온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김준이 갑자기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 집을 아버지 이름으로 드리는 종이에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온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김복 씨는 손을 들어 필요 없다. 자식, 손주들과 함께 앉아서 먹을 곳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거절했다. 하지만 김주는 나빠. 앞으로 나쁜 짓 하지 않도록 잘 지켜주세요.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저를 쫓아낼 권리도 아버지한테 있어요. 라고 주장했다. 그 말에 온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준의 아내도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손자 김지우는 계속 손을 꼭 잡고 더 이상 가지 마세요. 제가 항상 함께 있을게요 라고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김복 씨는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으로 그 웃음은 부끄러움이 아닌, 수줍음이 아닌 아버지의 웃음이었고, 마침내 아버지가 되었다. 김복 씨의 이야기는 온 동네에 퍼졌다. 사람들은 그를 다정한 이름으로 부른다. 노인은 아들에게 쫓겨났고, 아들은 왕처럼 환영받았다. 그러나 그 이야기 뒤에는 고통의 삶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효는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어린아이가 깨닫는 느린 여정입니다. 때로는 깨어남의 대가가 상한 마음일 때도 있습니다. 김복 씨가 집에 돌아온 날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따뜻하고 더 많이 웃으세요. 김주는 덜 짜증을 내며 아버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한다. 그의 아내는 여전히 거리를 두지만 더 이상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손자 김지호는 늘 할아버지 김복에게 그림자처럼 달라붙는다. 매일 오후 학교에서 집에 오면 그가 하는 첫 번째 일은 그에게 수업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에게 사탕을 주면서 나만큼 젊어질 수 있도록 먹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김복 씨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는 이번 생이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김주는 늦게 퇴근했다. 그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부엌불이 아직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복 씨는 테이블 위에 잔을 치우느라 바빴다. 이것은 2개의 대나무 그릇인데 하나는 반쯤 먹은 것이고 하나는 온전한 것입니다. 아빠, 누가 찾아오나요? 김준이 물었다. 김복 씨는 돌아보며 은은한 미소를 지었다. 아빠가 김아가 오기를 기다리려고 녹두국을 끓였어요. 김준이 말을 멈췄다. 김아는 병원에 입원해 생존하지 못하는 남동생의 이름이다. 김준은 말문이 막혀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차 한 그릇은 먹지 않았고 식탁보도 2배로 덮었으며 의자는 마치 누군가가 실제로 앉아있는 것처럼 살짝 비스듬히 당겨져 있었습니다. 아빠, 김아는 못해. 김준이 말하려 했으나 김복 씨가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알아요. 오늘이 어머님을 위로하는 날이에요. 향을 피우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살아남지 못하면 매년 그 자리를 마련해 이렇게 단 한 그릇의 국물을 먹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김준은 가만히 서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숨이 막혀서 차가운 느낌이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다. 밥이 없어도 울 수 있는 추억이 있기에 숨막히며 공짜차 한 그릇만으로도 사람을 녹여줄 정도다. 일주일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김준은 전화를 받고 말문이 막혔다. 남동생 김아는 살아남지 못했다. 그는 즉시 아버지를 데리러 갔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아직 함께 진정한 하루를 살아갈 기회가 없었던 친척의 장례식에서 나란히 섰습니다. 이를 받는 측에서 김복 씨는 울지도 않고 방금 떨어진 몸의 일부를 껴안듯 꽃병을 가슴에 가볍게 끌어안았다.
김주는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가서 어디에 놓으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복 씨는 아빠방 책장 옆에 놔두세요. 아빠가 매일 책을 읽어주셔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김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도 같은 방식으로 부드럽고 고통스럽게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김복 씨는 밤마다 불을 켜서 잠을 자고 하녀에게 도와달라고 했고 앉아서 혼잣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김아라고 부르기도 했다. 김주는 이해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단지 그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놔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주는 방을 청소하던 중 베개 밑에서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어느 날 아빠가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으면 김아도 여전히 거기 계실 것입니다. 아빠를 위해 향을 피우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능하다면 동창회 만찬에서 아빠에게 의자를 내어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늦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분히 봤습니다. 라는 문구가 좀 더 날카롭다. 김주는 수첩을 덮고 마당으로 나갔다. 갑자기 비가 내리더니 시즌 첫 비다. 김지우가 달려와 아빠가 머리 깎으러 데려가라고 했어라고 말했다. 김주는 아들을 바라보다가 돌아서서 아빠, 가자라고 불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준이 방에 들어오자 김복 씨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의자에 앉아 눈을 반쯤 감고 숨을 쉬지 않았다. 장례는 소박하고 따뜻하게 치러졌습니다. 이웃들이 모두 향을 피우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덧쩌면 그 노인은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사진 옆에는 김복 씨가 작은 나무 의자를 놓고 있다. 김주는 그 위에 녹두국 한 그릇을 올려놓았다. 누가 물어보니 이 김아 삼촌저, 할아버지가 준비해 놓으라고 하셨다고 웃었다. 그러자 그의 옆에는 아들 김지우가 손에 향을 들고 어른처럼 진지한 눈빛으로 서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나중에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시면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함께 보낸 시간 동안 한때 아버지를 잃었고 이제 다시 아버지를 찾았을 때 그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떠나고 나서야 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설날에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47호집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단에는 김복 선생의 영정이 아내와 막내 아이의 향그릇 옆에 엄숙하게 안치되어 있다. 바로 아래에는 약속대로 밥이 담긴 작은 쟁반, 윤이 나는 기름 등잔, 녹두국 한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소원은 살아 있었다고 그는 한때 말했습니다. 김주는 생각에 잠긴 채 제단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아내와 아들이 있다. 그는 아들에게 옛날 할아버지가 낡은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데려가곤 했고 연초에는 교복을 사느라 돈을 아끼려고 아침을 거르곤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더 이상 건조하거나 가혹한 목소리가 아닌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세부사항 하나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 하나하나가 씻어지고 감사함으로 되살아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김준의 아내는 별말은 없었지만 그날 쟁반을 일일이 꼼꼼하게 준비해서 춘권을 하나하나 포장하고 고기를 하나하나 골라 제단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김준에게 드디어 모두가 그를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매우 행복할 것 같아요라고 속삭였습니다.
김주는 누나를 바라보며 아들을 바라보며 나이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고 부드럽게 말했다. 설 이후 김주는 사찰을 자주 찾는다. 구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용히 앉아서 아버지의 낡은 공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읽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미래의 아들을 위해 가족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개인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페이지에는 나는 어른의 모습을 하고 사랑을 요구하지만 받는 방법을 모르고 상처받은 아이처럼 살았다.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이해했다. 아들아, 언젠가 내가 너를 아프게 하면 말해주고 침묵하지 말고 언젠가 꿈에서 할아버지를 보면 감사하라고 썼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에게 관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우연히 가장 오랫동안 잊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김복 씨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단지 자신이 지은 집 한구석에 앉아 자식들과 손자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가장 따뜻한 이름인 맞바, 할아버지를 불러주기만 하면 됐다. 결국 그는 재산도, 금도, 가르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나무의자와 녹두국 한 그릇만 남겨두고 사랑은 지키지 않으면 낙엽처럼 떨어져 버릴 것임을 일깨워준다. 그러나 그 참된 가치를 안다면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음란의 그림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근처에 아버지, 어머니, 다른 친척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돈을은 어떠세요? 어머니는 피곤하시죠? 라고 물어보세요. 한때 잊었던 목소리, 눈빛, 따뜻함을 찾기 시작하기 전에 그들이 떠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때로는 충분히 온화한 표정이 사람을 더 오래 머물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